네, 안녕하세요. 불용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얘기는요, 미분양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최근 지난주죠. 지난주 기사에서 미분양과 관련된 기사가들이 나왔는데 그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들을 상당히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미분양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요. 역시 오늘도 여러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입니다. 되게 좀 혼란스러운 내용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기사는 좋다라고 얘기하고 어떤 기사는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자,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 기사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봄바람 분화했더니 서울 아파트 값 9개월 연속 하락. 이 기사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9개월 연속 하락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아무 정보 없이 이 기사를 보게 되면은 9개월 동안 연속 하락한 이 부동산 시장, 별로 좋지 않은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을 갖게 될 수 있겠죠. 특히나 또 어떤 분 입장에서 혼란스러운 느낌도 드실 겁니다. 봄바람이 분다고 했다. 어떤 지역들의 미분양이 좀 해소가 된다고 하더라. 서울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아진다고 하더라라고 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한다? 참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를 포함한 통계치고요. 최근 들어서 살아나고 있는 지역은 흔히 말하는 중심 지역 위주의 움직임이죠. 그 중에서도 급매물, 즉 바꿔 말하면 서울 아파트 가격이 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최근 나오는 봄바람이 분다, 뭐 조금 좀 살아나고 있다 이 부분은 중심부를 기준으로 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좋은 지역, 좋은 입지부터 관심을 갖게 될 테니까 아무래도 움직임이 나타난다면 중심부부터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외곽적으로 번져나가는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전체 통계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중심부 일부 지역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니까 서울 아파트 전체 통계로는 연속 하락이라고 나오는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 그 자체를 보시기보다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이 추세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는 항상 몇 개월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퍼져나가는지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오고 있죠. 자, 그렇게 되면 9개월 연속 하락이라고 하는 그 기사에 대해서는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시고 앞으로 몇 개월에 걸친 시장 분위기의 전환 부분을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나오는 얘기, 미분양과 관련된 얘기도 같이 섞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더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제목은 좀 우리들의 눈을 자극시키는 그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집값 반등 착시였나? 3월 전국 집값 낙폭 더욱 커져. 역시 내용으로 보게 되면 전국이라고 하는 형태로 나오고 있죠. 결국 전국이 어떤 특정 지역의 움직임을 반영시켜 주기보다는 합쳐서 전반적인 상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다 보니까 낙폭이 더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얘기가 합산 통계를 의미하는 것일 뿐 어떤 특정 지역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만 보게 되면 시장이 변화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의 큰 그림 속에서는 몇 개월 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했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주변 그 나머지 다른 지역들이 어떤 움직임들을 보여가면서 변화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변화의 포인트를 좀 보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변화의 포인트를 조금 더 봐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기사 보게 되면 동대문 휘경자이 청약 51.7대 1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까지 제가 좀 전에 그랬습니다. 중심부 지역이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서울 동대문 완전 중심부는 아니고 완전 또 외곽부는 아니죠. 더더구나 이 피경자이가 있는 동대문이라고 하는 거는 청량리라고 하는 서울 부심부 지역에 서울이 밀어주고 있는 부심부 지역에 있는 아파트의 분양이었는데 이 아파트의 분양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분들 관심도가 상당히 높았다. 자, 그리고 이 관심도가 높은 이 지역의 아파트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적정하게 느껴졌다. 이런 것들 때문에 청약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몰렸다라는 거죠. 물론 특례보금자리와 같은 또 다른 어떤 기회가 또 생각을 다르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시세보다 이 3억 산 분양가 비서울도 통했다. 이 신문 기사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해운대의 어떤 특정 지역, 그 다음에 평택에 있는 고덕에 있는 일부 지역,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을 보니까 결국에는 2, 3억 분양가가 싼 곳, 결국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움직임 같은 경우는 가격이 싼 곳, 급매가 나타나는 곳, 이런 것들로 움직이는 것 여전히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무순위, 선착순 분양단지 곳곳 완판 이란 기사가 나오고 있죠. 자, 무순위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선착순 분양이라고 했던 부분들, 우리들이 지금 알고 있는 둔촌주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장위동에서 분양했던 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의 아파트가 조금씩 또는 이제 둔촌주공 같은 경우는 완판을 했죠.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떠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두 번째 기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가격은 9개월 연속 하락이다라고 하는 부분, 전국 아파트 집값 낙폭이 커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합산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의 변화의 포인트를 잡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의 모습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것들은 특히 서울 일부 지역이게 되겠죠. 그 다음에 가격이 싼 일부 지역들은 여전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것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또 다른 기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런 움직임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투자할 곳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곳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집값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분들을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 투자자들이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제목에다 이렇게 쓴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시장은 실수요자의 시장이다. 즉 바꿔 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전에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따라서 움직였었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 움직인다, 부산이 움직인다. 그러면 부산 주변에서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그랬더니 창원으로 가네. 창원으로 몰려가고. 자, 창원이 움직인다. 그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 딱 봤더니 다른 곳이 눈에 보이네. 그럼 그런 쪽으로 움직여가고. 그렇죠? 그렇게 움직였던 모습인데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움직임이 많이 사라져 있죠. 자, 이런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실수요자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시장으로 바뀌었는데 여전히 예전의 그 관습대로 또는 예전의 시각대로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지금 현재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관점을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투자자의 관점을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현재 시장의 움직임을 또 한번 보게 되면은요. 아파트 외지인 매입 4년 만에 최저 실수요자 시장인 것 같다.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자자들이 움직일 곳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현재 정부가 풀어주는 규제 완화나 이런 부분들은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뭔가 혜택을 주는 부분이 별로 없죠. 여기에다가 특례보금자리 역시 결국 실수요자들을 상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어느 특정적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장 후반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움직임은 실수요자가 주로 움직이는 곳을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 그렇다면 상승장 후반에 먼저 투자한 사람들도 혹시라도 시장이 침체가 되거나 시장이 움직이지 않고 주춤해졌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곳에 들어가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하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겠죠. 시장 자체를 보실 때 이렇게 긴 텀으로 긴 흐름으로 바라보셔야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투자를 하는 곳 투자를 해야 될 곳, 이런 곳들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기사처럼 투기 거래가 줄고 실수요자가 늘었다. 지금 현재 모습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강남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1000명이 이사 왔다라는 얘기, 투자자들이 1000명이 갑자기 이사 올 리가 없을 것이고 강남 같은 곳들, 급매물이 나왔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매물이 나오는 곳들 이런 곳들로 천천히 하지만 내가 원했던 곳들이 이참에 가격이 많이 떨어진 곳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겠다. 뭐 이렇게 했을 때 강남 같은 경우로 들어온다. 결국 이분들은 실수요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사, 다섯 번째 기사를 보게 되면 매수 심리는 어쨌든 20주 만에 70선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부분 결국 여러분들의 심리가 회복된 상황들,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심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다. 자, 실수요자들의 심리가 회복되고 어느 정도 시장이 괜찮게 돌아갔을 때 투자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꺾이고 난 다음에는 실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난다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현재는 투자자들보다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죠. 자, 그 다음에 4분기에 작년 4분기죠. 한 건 거래됐던 상계 1단지 올해 12건이나 거래됐다.
라고 얘기하는 부분, 올해 1분기에 그 정도 거래됐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 12배가 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가격이 떨어진 만큼 실수요자가 움직이게 되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가야 되겠다 또는 바꿔 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곳들은 철저하게 실수요자들이 나 말고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 그 다음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곳, 그런데 그것보다 돈이 부족해서 그 다음 단계로 선택해야 될 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1월 달에 처음에 강남 일부 지역이 움직임이 나타났었죠. 자, 그 다음에 동대문구 좀 전에 보셨던 휘경 그 자이 같은 경우가 지금 경쟁률이 높게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생각외로 그 외곽 지역이라고 하는 나머지 지역들 뭐 은평구라든지 기타 구로 금천이라든지 이런 곳들의 거래량도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상황을 봤었을 때는 어쨌든 뭐 바닥을 찍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밑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는 그 심리를 어느 정도 회복한 가운데에서 이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닥 신호가 될 거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지난주 기사를 보다 보니까요. 갭투자와 관련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자, 기사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2030 영끌 갭투자 다시 꿈틀 하면서 강성구가 1위다 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자, 고수기냐 쪽박이냐 화성, 세종, 인천 갭투자 다시 고개를 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부정적인 기사가 중간에 나오죠. 10대가 무슨 돈으로 집을 10채 중에 9채가 갭투자였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요. 자, 남이 돈으로 집 샀다. 수도권의 10채, 3채가 갭투자다. 자, 그 다음에 그 내용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 또 이런 기사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값 반등했다고 갭투자, 2년 뒤 터질 폭탄이다. 라는 기사, 조금 부정적인 기사가 나오면서 지금 갭 투자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위험성이 이렇게 높은데 어떡하려고 그러냐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왜 관심을 가지게 되었느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는 그런 심리 때문이겠죠. 그 부동산으로 수익을 내고 싶어 하긴 하는데 문제는 주식이라든지 다른 투자 방법과는 달리 투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 보니까 레버리지 투자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요.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가장 적은 돈이 들어가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갭 투자 그리고 뭐 분양권 투자 이런 투자 방법들이 존재를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갭 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처음 이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게 될 때 제일 먼저 혹하게 될 수 있는 투자 방법일 뿐만 아니라 평상시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이 갭 투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또는 어쩔 수 없이 내 주변에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투자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갭 투자 여전히 유효한 시장일까라고 얘기를 할 때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부동산 시장, 투자 시장에서 떠나는 그 순간까지 또는 반대로 전세라고 하는 상품 자체가 없어지기 전까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갭 투자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시장이 될 거다라는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본능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더더구나 여기서 고액을 얻을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요. 자, 그런데 지금 들어와서 보시는 분 중에서 초보자다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제가 한 가지 경고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제가 분명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투자가 갭 투자다. 자,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아마 갭 투자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갭 투자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보여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갭 투자를 잘못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갭 투자 가장 지금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갭이 가장 적은 대상을 찾아 움직이는 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갭 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시기 그리고
매매 가격은 정체되어 있는 시기, 이것들이 한꺼번에 맞물려야 되고요. 정책적으로 정부가 집을 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갭 투자가 굉장히 유용한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뭐 집을 여러분들이 사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하다 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면서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 상황이 여러분들 갭 투자를 하기에 가장 효율적인 시기가 되겠죠. 즉 바꿔 말하면 매매 가격이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시장의 흐름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 지금 투자하는 경우, 자 보면은 두 번째 기사, 고수익이냐 쪽박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화성, 세종, 인천 갭 투자 다시 고개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화성, 세종, 인천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때문에 갭 투자가 활성화가 됐냐라고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 화성, 세종, 인천 모든 지역들이 바로 직전에 엄청나게 올랐던 곳이기 때문에 최근의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곳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갭이 붙어서 이제 투자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나마 세종 같은 경우는 사람들의 선호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괜찮은데, 화성이나 인천 같은 경우 중에서 갭이 붙어 있는 곳들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화성시에서, 상대적으로 인천시에서 지리적 입지가 상당히 좋지 않은 곳들이 많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시장의 흐름상 한번 상승장 후반부가 지나가고 나면은요, 다시 여러분들이 움직일 때는 중심지부터 움직이게 됩니다. 왜? 이왕이면 좋은 곳을, 가격이 떨어질 때 좋은 곳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올랐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화성, 세종, 인천에 갭 투자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좋은데, 만약 여러분들이 적은 갭만 보고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만약 화성에 들어갔다, 만약 인천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그 지역에서 외곽 지역이거나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이다라고 한다면 그 매매 가격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갭 투자를 하기가 상당히 위험스러운 부분이 존재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태까지 좀 주절주절 길게 얘기했던 이 부분들을 과연 여러분들이, 특히 초보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초보자분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 그런 거 없이 그냥 단순히 상대적인 비교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A단지, B단지, C단지가 있는데 A단지는 뭐 5억이고 B단지는 4억 5천인데 C단지는 3억이네. C단지가 상당히 싼 데다가 전세 가격이 낮으니까 갭 투자 들어가면 언젠가 오르겠지. 그 언젠가가 한참 후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또 저한테 질문이 있으실 겁니다. 근데 남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는데요.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장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중심부에서 외곽부로 분위기가,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분위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기에는 상당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갭 투자를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얘는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세 갭이 작은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전세 갭이 작은 것은 맞는데 이왕이면 그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곳, 중심지에 해당될 만한 것들을 찾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여기서 더 나아갈 것들은 혹시 발생되는 레버리지의 문제점. 레버리지의 문제점은요, 적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수익을 벌 수 있는 레버리지 투자지만 이게 거꾸로 역으로 떨어졌을 때는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 대표적인 게 역전세 부분이죠.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조금 더 길게 보는 투자로 접근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가 아마 길게 보는 투자가 아니라 짧게 보는 투자로 접근을 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낭패를 겪게 될 것이다. 100%라고 얘기할 정도는, 왜냐? 시장의 흐름상 지금은 상승장 초중반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갭 투자에 가장 좋은 시기가라기보다는 오히려 후반부라서 역전세라든지 기타 가격의 하락이라든지 레버리지의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은 갭 투자를 하기에 상당히 고차원 투자 방식으로 변질된 상황이다가 지금 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죠. 자, 미분양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좀 보게 되면은요. 자, 미분양 증가세 주춤, 주택경기 바닥신호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자,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한다? 좀 이따가 좀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2월 달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미분양 증가, 지난 몇 개월 동안은 뭐 어떤 달에는 10,000가구가 증가되고요. 몇천 가구가 증가되고 지금 몇 개월째 그러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번에 미분양 가구가 주춤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주택경기 바닥신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간 기사가 나옵니다. 1만 채씩 쌓이던 미분양 증가세가 꺾였다. 증가세가 꺾였지만 사실 증가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다라고 나온 거고요. 하지만 악성은 여전히 골머리다. 이 악성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쉽게 말하면 준공 후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라는 것은 준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집을 안 사는 물건들, 주로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입지가 애매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이 골머리가 썩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준공 후 미분양을 걱정할 정도의 수량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기사가 또 나오죠. 미분양 증가세가 꺾였는데 건설사 긴장감이 여전한 까닭. 자, 이 부분은 제가 볼 땐 이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자,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바닥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 건설사 입장에서는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리고 제가 그전에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사에서 나왔던 악성, 준공 후 미분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요. 지금처럼 돈을 PF 대출과 친해서 뭔가 돈을 갖다가 해서 뭔가 지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자금 압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 자금하게 압박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클 거고요. 더더구나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안 하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건설사들이 분명히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앞으로 분양을 하려고 하는 택지를 가지고 있는 보유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부분들을 시장이 좋다면 지금 바로 내놔야 되는, 분양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이 분양을 해야 되는 대상들을 지금 분양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 시장이 아직까지는 좋지가 않으니까. 시장이 좋지 않은데 분양을 해봤자 미분양이 늘어난다는 거죠.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건설 비용은 들어가는데 어떻게 돼요? 돈을 회수할 수가 없으니까 자금 압박은 더욱더 심해지겠죠. 자, 그러니까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긴장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악성들은 안 팔리고 있지, 땅들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 금융비용들은 들어가지, 분양을 하려고 봤더니 분양시장 자체가 별로 좋은 상황은 아직까지는 아니니까 이것들을 분양했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고요. 네 번째 기사, 이러다 정말 큰일, 악성 아파트에 중소건설사 공포가 들어간다, 공포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들이 특히나 이런 자금 압박들이 발생을 하게 됐을 때 중소건설사들이 무너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난 2008년인가요? 2009년인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 당시 중소건설사들이 많이 무너졌죠.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신일건설, 그리고 중흥, 뭐 성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흔히 말하는 지금 이제 많이 사라진 데들이 많죠. 이런 것들이 무너지거나 또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시장이 굉장히 위축된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시장이 또 지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이 날까봐 분양을 안 하고 있다라는 거죠. 분양을 안 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있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라 역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금융비용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택지 살 때 분명히 대출을 받았을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떤 상황이 발생되느냐?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느니 일단 먼저 분양이라도 먼저 해서 조금이라도 자금을 회수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순간 미분양이 분양 시장에 물량들이 나오면서 다시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적이 지난장의 후반부, 그러니까 침체장에 나타났던 적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하다, 바닥 신호가 나왔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지금 현재 판단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정부가 무언가 분양시장이나 기타 시장들을 풀어주기 전까지는 쉽사리 분양을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러다가 힘든 과정이 어느 정도 이어지게 되면 분양을 하게 됐을 때 미분양이 늘어나게 되는, 이러면서 어느 날 갑자기 미분양이 급증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게 과거의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바닥 신호라고 보기는, 확정 지어 보기는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봐야 되겠죠.
자, 이번에 나왔던 전국 미분양 주택 현황 2월 달에 나왔던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미분양 현황들만 보게 되면 정확히 감이 또 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1월 달, 바로 직전에 1월 달, 그 다음에 2월 달 미분양 물량을 보게 되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전체적으로 1월 달 미분양은 75,359개의 미분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월 달, 지금 이제 요번에 발표가 났던 미분양 같은 경우는 75,438개. 딱 쉽게 말하면 미분양이 그동안은 1만 개 이상 늘은 적도 있었는데 지금 에게 이 정도밖에 늘지 않았어?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신문기사에서 이렇게 나왔다. 그럼 한번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보면은요. 1월 달에 서울 미분양 996호. 그런데 2월 달 미분양 2099호. 거의 1000호가 늘은 걸로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인천 같은 경우는 3200호에서 3100호 정도로 한 50호 정도가 줄었습니다. 경기도 8000호에서 7200호 정도로 약 한 700호 정도가 줄었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은 늘고 인천, 경기는 줄어들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면 뭐야 이게?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 부분이죠. 자, 지방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요. 부산 같은 경우는 2600호에서 2500호로 줄었습니다. 대구 13,500호에서 13,900호로 대구는 늘었습니다. 울산 4,250호에서 4,210호로 줄었긴 하지만 거의 움직임이 없고요. 나머지 경북 같은 경우는 9,200에서 9,000호로 한 200호 정도가 줄었네요. 자, 반대로 세종 같은 경우는 6호에서 157호로 늘었고요. 충남 같은 경우는 8,600호에서 8,400호로 줄었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지방 63,000호에서 62,800호로 약간 줄었다라고 내용이 나오게 있죠. 그렇다면 어떤 부분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전반적으로 수도권도 줄긴 했다. 그 다음에 지방도 예상과 달리 줄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반면에 특이한 거는 서울이 늘었어요. 서울이 늘었다는 게 가장 특이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이 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근데 지금은 우리들이 이 내용을 보고 있는 이 시점은 4월. 그리고 실제 결과가 나온 것들은 2월. 그렇다면 3월 달의 현상들이 지금 이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건데 서울의 미분양이 늘었다? 이 시점의 미분양이 뭐였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아파트 단지, 대단지가 아마 생각이 나실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바로 여기서 보면 서울의 미분양 가장 많은 곳 강동구로 나오죠. 자, 그러면 강동구라고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둔촌주공이라고 기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둔촌주공이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3월달 넘어갔죠. 3월달 넘어갔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둔주 완판. 자, 그 다음에 장위 같은 경우도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그쵸? 그 다음에 뭐 다른 지역도 있을 텐데 뭐 다른 거 다 무시하고 예를 들어서 강동구만 그냥 완판되고 나머지는 그대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보면은 2,000호로 그러니까 1,000호 정도 늘었다가 사실상 줄어든 거니까 변한 게 없는 거죠. 변한 게 없으니까 사실상 이렇게 줄어든 것처럼 74,000호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여지고요. 이게 1월 달에 지금 내용물이니까 미분양이니까 오히려 3월 달에는 지금 나오지 않은 거죠. 2월 달에 있는 내용으로 보면서 바닥 신호를 찍었다. 뭐 아직까지 뭐 그럴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은 미분양 물량들이 조금 줄어드는 추세로 오히려 3월 달에는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나왔다 싶으면 그리고 그것들이 미분양이 나왔다라면 모르겠지만 즉 이게 무슨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 바닥 신호로 나왔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 현재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인해서 지금 시장 자체가 바닥을 찍고 또는 바닥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이것들이 계속 몇 개월에 걸쳐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바닥이라는 신호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했고 바닥을 찍은 것이 맞냐라고 판단하는 데서 아직 바닥을 찍었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 보고 또 앞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3월달 상황으로 보게 되면 2개월 전속 시장 자체가 안정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봐야 된다. 자, 그런데 앞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분양이 잘 안 될까봐 밀어놨던 물량들을 어쩔 수 없이 밀어내는 시점이 나오게 된다면
분양이 잘 안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미분양이 급증하는 문제로 발생될 거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다시 사람들은 또 호들갑을 떨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이러면 또 심리가 왜곡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미분양의 증가세가 주춤한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바닥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함부로 들어갈 만한 때는 아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입지가 좋은 곳들은 완판되는 것들이, 그다음에 가격이 괜찮은 것들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들어가서 완판을 시키는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인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가 첫 번째 포인트일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옆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보면서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요. 갈아타기 하셔야 되는 분들은 바로 이런 지역들을 향해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여기서 제가 표현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저의 라이브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방의 미분양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악화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방 미분양 대책,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이라고 하는 정부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전에 한번 볼까요? 아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 지방주택이 어찌 됐든지 간에 2월 달에 줄어들었다. 그리고 3월 달에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 정부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지방이 난리가 났다고 해서 뭐 건설사들 아우성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괜찮아, 좋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분양 주택 활성화 대책이 과연 나올 것이냐? 안 나오고 뒤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다면 투자자들이 들어가야 되는 시점도 뒤로 밀릴 것이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불머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다른 고수인 아기곰님 블로그에는 2월에 바닥을 찍어서 세일 기간이 끝났다고 적어주셨어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하고 뭐 다른 내용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닥을 찍은 것이 맞냐라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허겁지겁 막 들어가는 상황을 걱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제부터 지켜봐야 될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상 지금 들어가는 분들이 전부 다 금매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거잖아요. 금매들을 보고 들어가시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그 이후에는 금매가 아니라 적정한 가격을 더 주고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바닥을 찍은 걸로 판단할 수가 있겠죠. 사실상 어퍼치나 매치나 별다른 크게 다른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중에 실수자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투자자가 있을 것입니다. 자,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한다.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지금 증가세가 주춤한 거 맞고요. 3월달 기준으로는 더 떨어진 걸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괜찮다라고 한다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입지가 괜찮은 곳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들어올 만한 곳들, 그 옆으로 갈 만한 곳들, 그런 데 들어가라는 얘기죠.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죠. 실수요자들 들어가도 뭐 크게 문제 없지 않습니까? 금매물들 가격대로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 바닥을 찍었으니까 들어간다. 단 한 개월, 1개월, 2개월만 보고 들어간다. 시장의 움직임은요. 몇 개월 이상의 추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과거의 사례로 봤을 때 미분양이 급증할 수 있는 상황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더구나 이렇게 미분양이 줄어드는데 지방 부분이 줄어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정부의 규제 완화, 미분양 주택뿐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지방주택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부분, 양도세 면제, 양도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렇게 줄어든다면 이런 게 나오겠냐는 거죠. 나와야 여러분들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투자자들이 수익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들이 만들어지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그것들을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드리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분양권 투자, 지난주에서도 분양권 투자를 말씀을 드렸지만 분양권 투자의 수익이 분명히 날 것이다. 피가 붙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빠져나오시는 분들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죠.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도 그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의 좀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질의응답을 받는 부분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은혜수님인가요? 은혜수님 질문이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용님은 지금 상승장 초입이 아니고 상승장 후반부 막바지로 보시나요? 2월, 3월 거래량이 점차 늘고 전세가가 조금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전세 특례와 금리 동결이 매매가 상승과 전세가 상승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불용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옛날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제가 처음으로 여러분들한테 알려지게 됐던 첫 번째 책, 부동산 투자 이렇게 쉬웠어가 나왔던 시점을 얘기를 하면 2017년 6월이었습니다. 2017년 6월 당시 지금 와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신 분들 참 많으실 텐데 그 책을 보신 분들이라면 그 책에 있는 내용이 그 당시 앞으로 닥칠 상승장을 기준으로 해서 쓴 책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아마 지금은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내주셨던 의견이 뭔 줄 아시나요? 불용님, 감사합니다. 좋은 책 만들어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하락장에 대비하겠습니다. 즉, 당시 우리들은 지금 와서 그때를 상승장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떨어지는 하락장이라고 보셨지만, 앞으로 떨어질 예정인, 이렇게 시장의 사이클을 볼 때 다르게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흔히 말하는 시장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의 흐름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소의 질문님으로 돌아와서 질문 자체가 그럼 본인은 상승장의 초입이냐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굉장히 단기 사이클로 보고 계신다. 제가 말하는 시장의 사이클은요. 최소한 중기 이상에 있는 중장기 사이클입니다. 자, 그런데 단 몇 개월 동안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락장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안 좋아진 것으로 따지게 되면 작년 1년간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보통 상승장이 시작되거나 하락장이 시작되게 되면 보통 몇 년씩 걸려요. 그 안에 있는 흐름들은 사이클로 보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지금 조금 애매하다가 올라간다라고 하니까 지금 이것들을 하락장이 끝나고 상승장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그래프의 움직임일 뿐 사실상 큰 그림 속에서 있는 중장기 사이클로 보게 되면은요. 지금 그 급등장이죠. 급등장이 나온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급등장이 이어진 지 거기서 조금 주춤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았다. 그걸 가지고 지금 하락장이 지난 상승장 초입이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은혜수님이 질문하셨던 건 지금 상승장 초입이 아니고 상승장 후반기로 보시나요? 저는 상승장 후반부에 굉장히 혼존돼 있는 쇠퇴장의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요. 2, 3월 달에 거래량이 점차 늘고 전세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자꾸 중장기 사이클에 단기적인 스팟 시점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다 모아놓고 한 10년, 20년간 보게 되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느끼시게 되겠지만 아마 처음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것 같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현재 각종 내용들은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직전의 사이클, 급등, 상승의 사이클 길었다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살 수 있는 능력들이 늘어야 됩니다. 경제성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새로운 사이클, 상승장이 나올 사이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그 사이클이 계속 이어진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상승장으로 초입으로 보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또 그 과정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을 좀 주시고요. 자, 불머리님이 아까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네,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보수적으로 본다는 얘기 중에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본이든 본이하든 인플루언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얘기를 듣기를 원하실 거고요. 하지만 저는 포지션을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낭패를 볼 수 있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허겁지겁 들어왔다가 낭패를 보는 그런 것들을 막고자 하는 포지션이 좀 더 강합니다. 저의 부룡이라고 하는 사람의 포지션은. 자, 그러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도 저는 그분들 위주로 얘기를 먼저 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분양 증가세가 주춤
바닥을 찍었다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투자해서 돈을 번다라고 얘기할 만한 상황은 조금 더 중고수 이상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초보자 입장에서는 저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린다라는 표현을 아까 썼었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위험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 멋모르고 들어오지 말고 조금 더 스테이 하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자, 지니님인가요? 일단 아파트는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니까. A라고 표현을 하고 B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용인에 있는 A. 자, 최저 가격으로 팔고요. 서울, 구축, B, 갭 투자는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또는 구성남 분양권 또는 재건축. 지금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가 투자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은 편의점에 들어가서 그 중에 어느 것이 괜찮을까라고 하는 정도 수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투자에 있어서 용인에 있는 뭐, 서울 구축 뭐, 또는 성남의 분양권 뭐, 성남의 뭐, 재건축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지만 저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중요한 건 그거거든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 수 있는 시기이냐, 방법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물어보는데 자꾸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아파트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들께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 이번 시기에는 맞을 수 있어도 다음 시기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팔려고 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디가 가장 많이 오를까요? 라고 하는 거는 시기적 상황에 맞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도를 팔고 서울을 살까요? 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그쵸?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이왕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얘기하면서 용인 수지라고 딱 집어넣고 서울은 애매하게 구축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서울은 엄청나게 많은 지역인데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지역의 용인 수지에 떨어진 가격보다 서울의 구축 어떤 특정 아파트가 떨어졌다. 많이 떨어졌다라고 하면 저는 그걸 들어가시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 더 떨어진 만큼 싸게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판단 없이 들어가시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양권 얘기했다, 재건축 얘기했다. 이거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포지션, 그 다음에 그 어떤 흐름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분양권 샀는데 이번에는 맞을지 몰라도 다음엔 틀리고요. 이번에 재건축 샀는데 다음엔 틀릴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제가 답을 드리는 순간 아마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질문은 제가 볼 땐 답을 드릴 수가 없는 질문인 것 같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함부로 투자할 때가 아니다. 지금 보면은 구축 갭 투자, 분양권, 재건축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뭐 이것저것 지금 상품도 되게 다양하게 얘기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하시는 투자는 별로 맞는 투자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분양권이든 재건축이든 갭 투자이든 직전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곳들. 이것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원래대로 복귀하려는 성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마진 차원에서 그런 방법으로 접근하시는 거지 상품으로 투자하시는 그런 나래비 세워놓고 뭔가 하려고 하는 방식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에 페어리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질문의 요지를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비과세를 받는 게 좋을지 2주택자가 되는 게 좋을지라고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1주택자로 비과세 받으면서 갈까요? 2주택자가 갈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요. 아파트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파트는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지금은 1주택자로 그냥 유지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다음 단계에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규제가 어느 정도 사라지고요. 전세 가격의 움직임이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면서 시장이 막 용솟음을 칠 때에는 다주택자로 가주시는 게 훨씬 더 수익을 내기가 좋습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임이 왔었을 때 그때는 예를 들어서 뭐 임대사업자로 돌리시든 뭐 그런 뭐 본인이 결정을 하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똘똘한 채로 묶는 것들이 일반인들은 훨씬 더 유리하세요. 즉 다주택자로 가느냐, 일주택자로 가느냐 부분을 가지고 많이들 고민하시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저는 경험을 늘리기 위해서는 다주택자로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다주택자로 들어가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기적으로 움직임이 커질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큰 틀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1주택자에서 다주택자로 가는 것이 부동산 투자자로서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도움이 되고 수익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그것이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은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비과세가 먼저고요. 그다음에 시장이 풀어주는 분위기가 강해지고 그다음에 주택을 사라라고 하는 분위기가 나왔을 때는 다주택자로 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차분히 비과세를 보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좀 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시장의 전세 가격 움직임이 조금 달라질 때 그때는 다주택자로 움직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자, 플러스 인생님, 분양권 투자의 최적기는 전매 제한이 한꺼번에 많이 나오는 때일까요? 아니면 입주 시점에 사정이 급한 매물이 나오는 것 때일까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 질문 자체가 어떤 특정 시점을 보고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질문 자체에 거기는 답이 없는 것 같아요. 뭐냐, 분양권 투자의 최적기 시점은요, 침체장 후반부입니다. 침체장 후반부에 집사라고 얘기해서 정부가 규제 완화를 할 때가 가장 중요한 거죠. 전매 제한이 아무리 많이 나오고 입주심이 나와도 정부 규제가 존재할 때는 분양권 아무리 많이 사도 입주할 때 난리가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에 지금 그 원하시는 답을 두 개를 던져주셨는데 두 개 다 틀리다. 가장 좋은 시점은 침체장 후반부에 집사라고 얘기하는 정부 규제 완화책이 나왔을 때다. 이 두 개는 둘 다 답이 아니고요. 까딱 잘못하다가 규제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시점에 이런 거 들어갔다가는 입주할 때 물량 터지면서 굉장히 사정 급한 매물들 나오고 그러면서 가격 떨어지겠죠. 별로 좋지 않을 거다. 투자자라면은 질문에 답이 틀렸고요. 실수요자라면 입주 시점에 사정이 급한 매물을 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KMS님 질문이 있습니다. 불임 시절 서울 도심 아파트를 보유 중입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아파트 상품으로 갈아타고 싶은데요. 2, 3년 뒤 학령기 아이가 있어서 학군지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매도가 어렵고 부동산 하락기 이후 아파트 가격이 올라 대체주택이 팔릴 수 있을 때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파트를 학군지로 전세 살면서 서울 외곽 아파트 갭 투자 어떨까요? 라고 얘기했는데 일단 조금 심하게 결론을 좀 내려드리겠습니다. 계획 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본인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되실 겁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서 대체주택이 팔릴 수 있을 때 아파트를 매도하고 아파트를 학군지 아파트로 전세를 살고 서울의 외곽 아파트 갭 투자 지금 몇 가지를 단번에 하시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쉽게 안 돼요. 쉽게 안 된다고요. 제가 투자를 하면서 느낀 거는 계획 세운 대로 한 번도 된 적이 없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벌써부터 이렇게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을 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거 없다. 그거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드려요. 중요한 거는 한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를 갖다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있으니까요. 학군지로 가시려고 하시죠. 학군지로 뭐 전세를 가시든 뭐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단 가세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먼저 될 테니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체주택, 대체 상품이 오를 때가 되면 굉장히 먼 훗날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입지가 좋다면 먼저 오르겠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물건을 언제 팔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들어가려고 있는, 그게 학군지가 될 수 있고요. 서울에 있는 중심지 아파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런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 같은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하면은 설사 아파트 가격을 떨어뜨려서 판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충분히 커버가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 딱딱딱딱 뭔가 마치겠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으니까 저는 학군지 부분을 아무래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학군지 아파트로 먼저 들어갈 수 있을 때 들어가시라. 분위기가 나빠서 가격이 떨어졌을 때 또는 뭐 전세 들어가신다니까 전세 가격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시는 거 괜찮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뒤로 한번 더 넘겨보겠습니다. 금조프레싱님, 분용님 너무 두리뭉실하세요라고 얘기하셨는데, 네, 두리뭉실할 수밖에 없죠. 뭐 어떤 분들은 저한테 얘기를 하시죠. 특징이라고. 근데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투자를 오래 하게 되면은요, 정답이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응하면서 그 방법을 그 시점에 해당되는 걸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들이 어느 시점에는 맞고 어느 시점에는 안 맞거든요. 근데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수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시고 하시는 분들 아닙니까? 그럼 이번에는 맞고 다음엔 틀릴 건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생각하게 만들어드리는 수가 하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어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두리뭉실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꾸 얘기를 해주시는 거는 이해하지만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드리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볼 뿐 제가 지금 이거 먹여드려봤자 아무 의미가 없을 거다. 왜? 다음엔 틀릴 거거든요. 다음에는 실수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 질문 아까 말씀드렸죠? 마지막 질문이니까 제 뒤쪽에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동작구 재개발 멸실 입주권 2021년 구매했습니다. 현재 완공이 되었고요. 기존 보유하던 판교 2주택을 2024년 9월까지 팔아야 비과세를 받는데요. 올해 파는 것이 유리할지 내년에 파는 것이 유리할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제라고 하는 부분은 뭐 저도 답은 없는데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본인이 다주택자가 될 거냐 1주택자가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또 본인의 성향에도 맞아야 될 겁니다. 나 서울에 들어와서 살래. 아니야. 서울보다는 판교라고 하는 것들이 더 좋아. 이 부분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판교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판교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게 되는데 판교를 팔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누군가는 판교에 살고 싶어하고 누군가는 서울에 들어오고 서울보다는 판교를 더 좋아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결국 두 채를 가지고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성향이 두 채를 가져가서 나중에 문제가 없다. 라고 한다면 두 채 그냥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두 채에 대해서는 좀 괜찮아졌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왕이면 다주택자가 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왜? 다주택자가 돼야지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그걸 헤쳐나가기 위해서 공부하게 되고 또 한번 고민하게 되거든요. 근데 비과세만 노리시는 분들은 비과세 딱 뭐 3년 뭐 몇 년 거주 이것만 하기 때문에 그거 외에는 또 다른 공부를 잘 안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아서 1주택으로 가는 그런 어떤 그 포지션 자체를 잡고 계시는 거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내년 9월이니까 2020년 9월이니까 내년쯤에 파시는 게 훨씬 더 낫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주택자로 가시는 것도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죠.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을 좀 많이 드리다 보니까 조금 오래 걸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또 질문도 많이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특별한 문제 없거나 특별한 이슈 같은 거 없다면, 다음 주도 역시 여러분들의 질문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나가시기 전에 좋아요 다시 한번 눌러주시고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1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